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돈이 혹시 행복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를 고민을 해보라는. 안녕하세요, 삼남인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콘텐츠죠. 책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세대의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 그 중에 중요한 꼭지 중 하나로 저희가 재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요새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재테크 관련된 주제 중에서 가장 바이블이 되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책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들 어떤 생각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돈을 버는 기법,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 사고의 전환, 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바이블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읽힌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 97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책 제목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말이죠. 요즘 세대의 언어로 이걸 풀면 로버트 씨는 타고난 어그로꾼인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 책을 부자들의 사고방식, 뭐 이런 좀 뻔한 이런 책 제목을 썼더라면 지금까지 팔렸을까? 실제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천민자본주의다 이런 평들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대비되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이 돈을 위해 일하는 방식이고,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금융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금융 지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계에 대한 지식, 테크니컬한 회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자본, 자산,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자산과 부채가 뭔지, 그리고 그것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 책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입이 생기면 나가야 될 때가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자산에 투자할 돈은 없고 내가 써야 할 돈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을 내야 되고 카드값을 내야 되고 이번 달에 뭐 좋은 차를 사기 위한 할부금을 또 내야 되고, 그런데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산은 안 쌓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그대로 빠져나가기만 하는 반면, 부자들은 내가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인 자산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남은 데다가 지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금융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입을 늘리는 자산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을 늘리는 부채의 구입은 줄여야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이란 탄탄한 밑바탕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업과 절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업, 비즈니스라고 하면 창업만을 떠올리는데 창업만이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나에게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업이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저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저축해둔 돈은 내가 자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이자율이 붙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되게 고정적으로 그 이자율이라는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것, 이것을 바로 사업이라고 하고,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부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로열티를 발생시켜라. 이때 로열티라는 건 뭐 음원, 지적재산권 등등 이름이 있으신 유튜버분들이 강의 많이 하시죠. 또 다른 나를 위한 사업의 한 가지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용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절세의 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돈을 벌려면 돈을 더 잘 벌어야지, 그렇죠. 내 월급을 늘려야지, 네. 뭐 연봉을 늘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봉 상승도 해보시고 이럴 보면 아시겠지만 세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세금이 사실 저희가 내는 많은 비용들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금융 지식을 통해서 절세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장 돈을 뜯어내기 좋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가장 좋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자예요. 직장인들. 유리지갑이죠. 네. 왜냐하면 뭐 정해진 월급을 받고 정해진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다 떼고 남은 돈으로 저희는 소비를 하잖아요. 사업가들은 법인 설립과 그 법인에서의 비용과 지출, 매출 매입의 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떼기 전에 돈으로 소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조절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혜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 맞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사 차 타고 다닌다.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쓰면서 다 비용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뭐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 돈으로 쓰는 게 결국 자기 돈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세금 징수의 방식을 본다면 법인에서 선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 혜택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당신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직장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은 더 많이 들고 그 높은 세금을 내면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남은 돈으로 소비 자체도 더 소비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신 거죠. 자신만을 위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비용을 줄여라.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실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냉소주의, 세 번째 게으름. 네 번째 나쁜 습관, 마지막으로 오만함. 이렇게 5가지를 들었는데 가장 크게 제가 체감이 되는 건 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시장에서의 재화의 교환은 내가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내 거보다 더 큰 거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딱 똑같이 교환이 되게끔 형성이 돼 있죠. 근데 뭔가를 이룰 수도 있는 베팅을 해야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방식,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뭐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느꼈던 건 게으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바쁘다는 게 가장 큰 게으름의 핑계다 라고 그렇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뭐 부동산 임장도 못 가고 뭐 주식 알아볼 시간도 없고 아니면 부업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게으르다는 소리다. 요즘 많이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게으름으로 그냥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필요도 없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런 식으로 나 자체는 그냥 바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내가 막 아주 열망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고 싶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긴 좀 뭐하니까 그냥 내가 그걸로 인해서 바쁘다 는 핑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로버트 씨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쭉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10단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짧게 헤드라인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뭐 마음에 와닿는 거 없으셨어요? 책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자기 통제의 힘이잖아요. 자기에게 먼저 지불을 해라. 매달 나가는 돈이 있더라도 그거 말고 나한테 먼저 쓰고 내가 저축할 것이 있으면 먼저 저축해놓고 투자할 때가 있으면 먼저 투자하고 살 게 있으면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지불을 해라. 세금을 내든 뭐 통신비든 뭐든. 그러면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막 압박이 들어오고 시험돈이 깎이고 하면은 그게 되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고 금융 천재성 같은 거를 개발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뭐 대충 그 논리는 알겠으나 쉽지 않다. 내 신용등기 뭐 깎여 그렇죠, 나가는 그렇죠. 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그 진짜 일반적으로는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남한테 줄 돈 안 주고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압박을 받으면 그때 돼서 그냥 버텨보라는 거야. 해결책이 따로 없어. 버티다 보면 너의 천재적인 두뇌가 생각을 해낼 그러니까. 것이다. 사회 일반 상식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남한테 돈 안 주고 내 거부터 미리 챙기고. 근데 이거를 뭐 조금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저축 먼저 딱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먼저 다 쓰고 남는 돈 저축해야지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가 돈을 훨씬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까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중개인한테 좀 넉넉하게 지불하라.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다. 사실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복비 아끼려고 세무사 싼 데 가려고 하고 변호사도 그냥 뭐 웬만한 거 아니면은
적당한 싼 가격에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본인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중개인들에게는 넉넉하게 지불을 하라. 그분들의 가치에 걸맞는 값을 지불을 하고 좋은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회사들이 소송 걸리면 김현장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비싸게 들더라도 이겨야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비싼 로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도 괜히 그거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보다 진짜 좋은 조언을 얻고 거기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게 낫다.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저도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장에 있다 보니까 중개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한국에서는 유난히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굉장히 박해요. 맞아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줘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런데 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확보를 하고 내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가 적정한 가격을 지불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딱 그치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조언을 듣게 되고 내가 혼자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장기적으로 유의미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회사에도 저희 회사에도 좀 수수료를 좀 깎는 형태는 좀 굉장히 좀 힘들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말하는 어떤 가르치라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이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줘야 거기서도 오는 게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와닿았던 얘기는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어라. 맞아요. 협조의 힘, 요 포인트. 왜냐하면 뭐 저희가 예전에 인맥 필요하다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꼭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분야에 필요한 무언가가 생겼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서 이 친구들을 잘 사귀어두는 것이 점점 더 큰 부자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느 정도 급인가 판단을 하려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 5명을 평균을 내보면 아닌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해 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10단계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10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니까 요걸로도 혹시 부족하다면 그냥 이 책을 덮고 나서 바로 이것부터 해라 얘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잘하게 쭉쭉 읽어 드릴게요.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요새 어떤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포인트들이랑 되게 일맥상통한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보면서 신기하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요새 좀 잘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변형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라든지 자산을 증식하시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유희대의 어그로핑 이미 20년 전에 마케팅과 책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 썸네일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걸 인지하셨던 로버트 씨의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번째 책 소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 좀 재밌을 법한 책들, 뭐 이런 비단 재테크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좀 영감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또는 2030 세대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